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2024년 4월엔 세후 63만 원 정도의 배당연금이 들어왔습니다. 매월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배당연금이 평균 50만 원 수준인데 그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입금된 것이죠. 4월 배당연금이 평균값을 소폭 상회하는 이유는 4월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배당주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배당주를 처음부터 딱 한 종목만 보유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여러 개의 국내 배당주로 배당연금을 만들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 한 종목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배당을 받으며 장기 보유하고 있는 국내 종목은 단 한 종목만 남게 된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국내 배당 투자를 시도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구독자님들께서 아깝게 허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꽤 많아서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자주 다루던 해외 ETF 이야기가 아닌 개별 종목 투자에 관한 이야기 위주로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도 아니고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함께 투자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반드시 구독자님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목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와 재무제표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실 테니 이 영상에선 조금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스토리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정량적 분석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우리는 기업에 관한 이야기에 주목해 볼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주 말하는 편입니다. 그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줬는데 조금이라도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저는 바로 그 투자 생각을 접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제 공부가 부족해서 재밌게 전달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그 기업의 스토리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듣는 상대가 흥미를 잃은 걸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도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챕터가 등장합니다. 책에 담긴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죠. 찰스 다윈 하면 진화론이 바로 떠오르죠. 놀라운 사실은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인물은 찰스 다윈이 아니란 겁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책을 처음으로 펴낸 인물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 찰스 다윈 하면 진화론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대중에게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현재의 주가에 미래에 관한 스토리를 곱한 결과가 곧 그 기업의 가치다. 투자의 세계에선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이란 말이기도 하죠. 스토리텔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학적 지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4년 4월 27일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크 저크버그에게 내줬던 세계 3위 부자 타이틀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죠. 두 사람의 자산 순위가 바뀐 건 테슬라와 메타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메타의 주가는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1분기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주가는 급락했고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지만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머스크가 저가 전기차 출시 시기를 이전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발표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투자자들의 희망 회로를 돌릴 강력한 전력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를 언제 어떻게 펼쳐야 극적인 이야기로 전개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유목민의 투자의 정석이란 책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가 상승은 유동성 플러스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라는 공식으로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을 간단히 표현했는데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설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수학에선 더하기와 빼기보다 곱하기와 나누기가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때가 많습니다. 공식에 등장한 유동성과 실적, 그리고 기대감, 이 세 가지 요소가 주가 상승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실적이 아무리 잘 찍혀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라면 주가 상승은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업의 스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것이죠.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효성그룹의 스토리에 주목했었습니다. 효성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계열사가 한 방향으로 그려나가는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 꽤 매력적인 기업이었죠. 아무리 적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반적인 스토리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음에 펼쳐질 기업의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고 주가의 흐름을 상상합니다. 오늘만큼은 이야기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조성래 명예회장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간 경영권 분쟁이 너무 심해 언론은 이를 형제의 난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2014년 1월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보유한 회사 지분을 모두 팔고 형과 동생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조성래 명예회장이 별세했죠. 하지만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서 차남 조현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형제의 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효성이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형제의 난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화면 속 기사 제목들만 보더라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이번엔 긍정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죠. 효성은 2018년 6월에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인 효성TNC,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인적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이 중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3개의 계열사를 활용해서 액화수소의 생산과 저장, 충전까지 하나의 수소 밸류체인을 완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친환경 바람이 분다면 기대감이 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엔 실적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시한 비전은 좋았지만 좋지 않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했던 건 바로 배당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갈지라도 혹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배당이었습니다. 지주사인 효성은 2004년 4월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2021년 4월 6,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때까지 무려 18년에 걸쳐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업들처럼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이어온 건 아닙니다. 배당금을 동결하기도 하고 역성장한 순간도 있었지만 국내 기업치고는 꽤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며 배당 투자의 대상을 찾는다면 국내 기업 중에선 투자할 만한 대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국내 기업 중 효성 정도면 꽤 주주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상장 계열사인 효성화학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합니다. 2019년 4월엔 주당 1,000원, 이듬해인 2020년엔 무려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죠. 저는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효성화학 116주를 매수했었습니다. 평균 매수단가 107,750원, 총 매수금액은 1,250만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보유한 시드머니 자체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1,250만원이면 보유금액 대비 꽤 큰 비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제대로 못할 때라 효성화학 역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고, 게다가 경영자 리스크까지 발목을 잡게 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목 토론방을 살펴봐도 긍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주가가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생각이 엇나가더라도 배당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 예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효성화학의 주가를 한껏 끌어올렸죠. 투자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2021년 5월, 효성화학의 주가는 47만 5천 원을 찍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입니다. 지주사 효성처럼 꾸준한 배당을 기대했지만 효성화학은 2019년 주당 1,000원, 2020년 주당 5,000원, 단 2번의 연속된 배당 지급 이후 2021년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악화를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었죠. 많은 고민 끝에 1년을 조금 넘게 보유한 후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면서 시드머니를 불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기쁨보단 아쉬움이 컸습니다. 매년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한국 시장에서 찾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현재 효성화학의 주가는 5만 원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잃었을 겁니다. 20년 이상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왔던 지주사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조현준 회장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2024년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화면 속 기사처럼 효성의 배당 정책에 실망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효성의 주가도 급락했죠. 투자자들은 배당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주가 하락까지 감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기업 실적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으니 배당 삭감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한 종목 중 상당수는 사이클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모두 주기성을 가진 산업이죠.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처럼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 지급하지 않는 건 주주 환원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에서의 이익 편차가 너무 큰 것이죠. 실제로 투자해보면서 국내 기업으론 장기간 배당금을 받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효성화학과 비슷한 시기에 효성첨단 소재에도 350만 원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시드머니가 적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효성화학과 달리 효성첨단 소재는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성화학의 비중을 더 높였던 것이죠. 평균 단가 11만 5천 원에 31주를 매수했습니다. 효성화학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를 힘껏 밀어올렸습니다. 한 주당 10만 원대에 머물렀던 주가가 87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5주를 매도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투자금으로는 또 다른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갔죠. 남아있는 수량 26주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볼까요? NH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효성첨단 소재 주주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57%입니다. 이 종목을 보유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제 수익률은 200%를 상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이 매수하지 않을 때 매수했고 남들이 덤벼들 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보유했습니다. 수익률 상위 1%인 것보다 보유기간 상위 2%인 게 더 뿌듯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과 달리
효성첨단 소재를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배당 때문입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2022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주당 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11만 5천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무려 8.7%였죠. 2022년이 하락장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꽤 괜찮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3년엔 주당 1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13%에 해당하는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었죠. 주가 흐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보유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투자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액수만 놓고 본다면 사실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매년 4월마다 되새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상징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국내 배당주는 단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그 종목이 바로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작년 4월엔 주당 15,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지만 올해 4월엔 주당 6,5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0%가 넘는 배당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죠. 순이익이 전년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당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더 이상한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효성첨단 소재의 배당 성장은 단 1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배당금이 50% 이상 삭감되었어도 배당 수익률은 5.65%입니다. 저가에 매수한 덕분에 배당이 줄었어도 은행이자보단 높습니다. 하지만 내년 배당금이 또 어떻게 변화할진 예측이 어렵습니다. 국내 종목으로 배당 투자를 장기간 해보신 분들이라면 연속된 배당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주당 배당금을 매년 꾸준히 성장시키기 위해선 꾸준한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증액시켜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죠. SCHD의 3.77%의 배당 성장에 많은 분들께서 실망감을 토로하셨지만 저는 연속된 배당 성장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배당 투자 목적으로 투자했던 국내 개별 종목 중 금리 인상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배당 삭감의 늪에서 살아남은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77%의 배당 성장이 10%를 상회했던 연평균 배당 성장률에 훨씬 못 미쳤다는 부정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재정 구조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배당금을 전년도보다 늘렸다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플러스 3.77%의 배당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다를 겁니다. 이제 효성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효성엔 올해 또 한 번의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지주사인 효성을 인적 분할해서 2개의 지주사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고 조성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후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형제의 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존 지주사 효성엔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효성TNC, 효성ITX가 남게 되고 새로운 지주사로는 효성첨단 소재를 필두로 한 미래소재 중심의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형제 공동 경영 체제에서 독립 경영으로 바뀌는 것이죠.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2개의 지주사로 나눠지게 되면서 효성은 또 한 번의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효성이 꿈꾸던 수소 밸류체인이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주사를 2개로 쪼개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형제 간 갈등을 잠재우려 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간 밸류체인의 완성을 강조했던 것과 그룹 이원화는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두 형제 간 관계에 따라 각각의 계열사들은 서로 유기적인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현재 효성그룹에 투입된 재투자금은 소액입니다. 얼마 투자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적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투자금이 소액일 때나 거액일 때나 투자의 마음가짐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본소득은 결코 노력 없이 주어지는 수입이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적당히 투자하면 적당히 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적당히 투자하면 적당히 잃습니다. 투자로 돈 버는 게 쉬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개월 정도 단기로 보유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단기, 장기의 기준이 투자자마다 서로 다르겠지만 저는 1년 이하는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낸 종목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배당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결국 손절한 이 종목을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ISA 계좌를 2021년 4월 8일에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얼마 전 3년이 지나서 ISA 의무가입 기간을 채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은 9,999년 12월 31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에 따로 언급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8일에 ISA 계좌를 만들면서 제가 ISA 계좌로 가장 먼저 시도했던 건 국내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당시엔 배당 투자 목적으로 ISA 계좌에 담을 만한 매력적인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ETF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내 배당주 몇 개로 ISA 계좌에 세제 혜택을 누려볼 생각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ISA 계좌를 만들고 바로 다음날 HDC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제 ISA 계좌에 처음으로 담겼던 종목은 국내 개별 종목인 HDC였습니다. 2020년엔 지주사인 효성 대신 계열사인 효성화학과 효성첨단소재를 매수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엔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던 지주사 HDC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것이죠. 물론 모든 저평가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HDC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일시적인 악재라고 판단했고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운이 없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례이니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HDC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온 기업입니다. 배당 지급을 멈춘 적은 없었지만 안정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아닙니다. 국내 배당주 투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2019년 HDC의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화면 속 기사를 잠시 볼까요? 정몽규의 HDC 포트폴리오 최종 퍼즐 항공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희망을 넘어 야망까지 느껴지는 제목이죠. 정몽규 회장은 HDC그룹의 건설업 의존 비중을 낮추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꿈꿔왔었습니다. 2015년엔 호텔 신라와 손잡고 면세점 사업에도 도전했었죠. 바로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입니다. 호텔 신라의 신라, 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합쳐서 이름을 딴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가기관 사업인 항공업을 거머쥐면서 모든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그룹으로 키워나갈 희망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항공사 인수 계획은 최악의 선택이 됩니다. 다음 기사 제목을 보시죠. 아시아나 항공 인수 어떻게? 고민 깊은 HDC 현산. 단 몇 달 만에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HDC 현산은 필사적으로 발을 빼며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했고, 아시아나는 어떻게든 HDC에게 떠넘기려 했죠. 폭탄 돌리기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HDC는 아시아나 항공과 계약금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운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공사를 인수한다면 손실액이 얼마일지를 가늠할 수가 없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불확실성이 주가에 계속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최대 손실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악재는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순환매장세가 펼쳐지면서 지주사가 재평가되는 시기가 종종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저평가된 지주사의 주가가 예상을 뒤엎고 크게 뛰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평가된 지주사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죠. 2021년 당시 그런 날이 금방 찾아오지 않더라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HDC 투자를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9일 생각지 못한 악재가 또 한 번 발생합니다. 화면을 잠시 볼까요?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당시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평온하게 움직입니다. HDC도 마찬가지였죠. 2021년 8월 9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HDC 현산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죠. 주가엔 큰 타격이 없었지만 이런 기업엔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면서 모든 수량을 매도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다시 한번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중 어처구니 없게도 외벽이 붕괴되며 건설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죠. 첫 번째 사고가 있었을 땐 일시적 악재라고 판단했던 투자자들이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자 치명적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패닉셀이 일어났고 결국 엄청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C의 주가는 전고점에서 70%나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때 손절하지 않았다면 큰 실패로 이어졌을 투자였죠. 개별 종목 투자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아부어야 하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에 수없이 노출되게 됩니다. 기업의 대표도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HDC의 정몽규 회장도 항공사 인수가 사업 다각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겠지만 코로나19가 퍼지며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악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난 3월 HDC 현상과 아시아나항공이 2,500억의 계약금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HDC 현산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 7개월 사이 HDC 현산이 시공한 건물이 2번이나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도 투자자 입장에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죠. 제가 소수의 개별 종목으로 배당연금을 만들어갈 생각을 완전히 접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댓글을 보면 간혹 국내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 해외 종목은 리얼티 인컴 이렇게 두 종목만 계속 모아가도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된다 안 된다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배당연금 투자만큼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단 ETF를 활용해서 배당연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종목일지라도 한두 종목만 모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개별 종목 장기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크고 작은 악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악재가 일시적인 악재라 수량을 모아갈 기회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악재라서 빠져나가야 할 상황인지를 매번 정확히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까진 개별 종목 투자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가 운이고 어디까지가 제 노력의 결실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깔끔히 인정하는 게 안다고 착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운과 실력의 경계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투자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배당연금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유, 개별 종목 투자의 비중보다 ETF 투자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유, 모두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운보단 제 노력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빨리 이루는 것보다 조금 더 확실히 이루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국내 배당주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지만 국내 배당주로 배당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지만 국내 종목으로는 배당연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걸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을 들여 노력했음에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국내 종목을 단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SCHD라는 ETF가 보유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가 배당 투자할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보다 더 낮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이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며 개별 종목을 매수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개별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비중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배당 투자 관점으로 보유 중인 종목은 앞서 소개한 효성첨단 소재 단 하나뿐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습니다. 처음부터 적었던 게 아니라 줄어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사이클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매년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기대하는 게 어쩌면 욕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투자만큼은 미국 종목 위주로 구성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가볍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 개별 종목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배당연금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지만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이거 플러스 7% 위주로 배당연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의 제 상황에선 꽤 만족스러운 구성입니다. 배당연금을 만들 때 ETF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 시간을 더 의미 있는 것에 쓰고 우리는 수량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개별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영상 하나에 매수, 보유, 매도를 결정하기까지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숫자를 모두 제외하고 기업의 스토리에 관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재무 분석과 산업 분석까지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생각해야 할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까지 살펴보고 세계적인 동향까지 찾아볼 욕심이 생겨난다면 공부해야 할 게 끝이 없습니다. 신기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이 보이고 개별 종목 투자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의 세계에선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게 안다는 착각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보일 때마다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겁없이 덤비다 망하게 될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이 많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배당연금 늘려가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별 종목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평소 관심 없으신 종목이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임에도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의 투자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며 좋은 자극을 주고받는 그런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